촛불 하나만 깜빡이는 씨바지 방.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여의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낮에 뒷마당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던 종놈이었습니다. 비명조차 목구멍에서 얼어붙는 순간 닫힌 문 너머에서 마님의 서늘한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모실 상자는 그놈이다. 신분도 이름도 숨긴 채 씨바지로 팔려온 양갓집 교수와 말 한마디 없는 천한 종놈. 그 기이한 첫날 밤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찬설이가 처마 끝에 맺히던 늦가을 새벽, 한 아이가 아버지의 등에 엎여 잠든 사이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역적이다! 문을 열어! 굵은 나무 빗장이 산산이 부서지며 대문이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에 잠을 깬 12살 여인은 아버지의 서재 창호지 너머로 붉은 횃불을 든 광군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발처럼 흩날리는 종잇장들, 뒤엎어진 제사상, 그리고 마루 위에 무릎 꿇린 채 목덜미에 칼을 들이밀린 아버지의 뒷모습, 그것이 여의가 기억하는 가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품속에 숨어있던 여의를 향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무명아, 살려라. 어떻게든 우리 여희를 살려다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문의 호위무사였던 무명이 여의를 번쩍 들어 등에 업었습니다. 광군의 칼날이 무명의 왼쪽 옆구리를 스치는 것도 아랑곳 없이 그는 담장을 뛰어넘고 어둑한 골목을 내달렸습니다. 여인은 그의 등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피의 감촉에도 울음 한번 터뜨리지 못한 채 무명의 등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여의의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목숨이 없어지는 세상이었습니다. 무명은 여의를 서해 포구 끝자락, 바람만 오가는 작은 포구 마을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곳엔 진작에 피란을 와 있던 여의의 어머니가 작은 초가 한 칸을 빌려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명은 여의의 손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는 말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무명의 소식은 감감했습니다. 세월은 잔인하게 흘렀습니다. 포구마을에서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기력이 쇠해졌고 여인은 남의 삭발레를 받고 생선을 손질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역적 가문의 규수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말투도 바꾸고 머리도 조선 안악내처럼 쪽지어 올렸습니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녀를 부두끝 과부댁 딸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22살이 된 여의의 어깨는 또래 처자들에 비해 훨씬 단단했고 손바닥에는 군데군데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을 추수가 끝나갈 무렵 어머니의 기침에 처음으로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노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폐가 많이 상하셨소. 산삼이라도 다려드려야 하는데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지. 산삼 한 뿌리값이 은자 단양. 한 달을 굶다시피 해도 모으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포구 끝 바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갯바람이 매서웠고 별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앉아 여인은 생애 처음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이튿날 아침 포구 어귀에 낯선 중년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은 것이 분명 한양 큰댁마님 행세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여의를 마치 처음부터 알고 온 사람처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몸도 실하구나. 우리 댁 시바지로 들어오면 은자 10량을 드리지. 시바지. 그 말이 귀를 때리는 순간 여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나리 자식을 제 몸에 받아 낳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양갓집 규수가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여인에게도 쉽게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날 저녁 어머니의 야윈 손을 쥐었습니다. 바람이 새는 창호지 너머로 차가운 밤바람이 스며들었고 어머니는 기침을 삼키며 낮게 신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잠시 한양 큰댁에 일하러 다녀올게요. 약값 걱정 마세요. 눈먼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바짝 마른 손가락으로 여의의 손목을 꼭 쥐었습니다. 애야, 몸 상하는 일은 아니지? 내가 다치면 내 목숨도 없는 거다.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눈먼 어머니는 그것이 눈물인지 빗방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이튿날 새벽 어머니가 깨기 전에 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의 유물 중 끝내 팔지 않고 품에 간직해온 산호비녀 하나를 머리에 꽂았다가 이내 다시 빼어 품에 넣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시바지로 들어가는 집에서 산호비녀를 꽂을 자격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가는 길 가마 안에서 여인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추수가 끝난 텅 빈 논에 허수아비 하나가 홀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그 허수아비가 자신의 모습 같아서 여인은 더 이상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여인은 한양 최대감댁 시바지 방에 소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낯선 저녁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선 것은 나리가 아닌 낯선 사내였습니다. 집신 끄는 소리, 거친 삼배 적삼, 그리고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바로 그 종놈의 얼굴. 여의가 뒤로 물러서려던 순간 문 밖에서 마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틀어막았습니다. 소리 한 번 질렀다간 내 어미 소식이 포구까지 퍼질 것이야. 최대감댁은 한양 북촌 언덕배기에 자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소슬대문 위로 굵은 기와장이 층층이 얹혀 있었고 안채 뒤로는 잘 다듬어진 후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사방이 번듯하고 탄탄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높은 담장이란 언제나 아내 것을 감추기 위해 존재하는 법. 최대감댁의 담장 또한 그러했습니다. 여의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첫날 행랑어멈이 귓속말로 집안 사정을 흘렸습니다. 마님이 시바지를 들인 게 벌써 3번째야. 앞선 2분은 글쎄 어찌된 영문인지 아무도 몰라. 하룻밤 지내고 나서 다음날 아침엔 없어졌거든. 여의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행랑어멈은 더 말을 잇지 않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말을 꺼낸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것처럼. 그것이 이 집의 첫 번째 이상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함은 나리, 즉 최대감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나이 40이 조금 넘은 사내였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30대의 벼슬자리에 올랐고 조정에서도 제법 이름이 오르내리는 위인이었습니다. 여의가 처음 그를 본 것은 사랑채 마루에서였는데 최대감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풍채가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묘하게 어긋난 구석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지나치게 조심스러웠고 계단 하나를 오를 때도 은근히 몸을 사렸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늘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죽으림을 다해 감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한 눈빛이었습니다. 여의가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우연히 안채 뒤편을 지나다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님인 강씨 부인과 최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되어야 해요. 시어른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구실을 못하는 건 이제 우리 둘만의 비밀도 아니에요. 알겠소. 최대감의 대답은 낮고 끊어졌습니다. 그 목소리 안에는 수치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리가 구실을 못하는 사내라면 강씨 부인에게 필요한 것은 나리의 자식이 아니라 나리의 자식으로 둔갑시킬 다른 사내의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는 바로 뒷마당의 종놈 무명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무명을 처음 이 집에 들인 것은 여의보다 한 달 앞선 일이었습니다. 소문에는 그저 힘이 장사인 머슴을 구했다는 것이었지만 집안 식구들 사이에서는 모두가 짐작하면서도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무명을 직접 골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준이 심상치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무명을 들이기 전 직접 그의 팔뚝을 쥐어보고 눈을 들여다보고 이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소를 사들릴 때처럼 무명은 그 모든 과정을 말없이 견뎌냈고 강씨 부인은 흡족한 낯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놈이다. 입이 무겁고 몸이 강건하니 쓸만하겠다. 하지만 무명은 결코 평범한 종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것은 집안에서 가장 눈치가 빠른 마당쇠 막동이었습니다. 15살짜리 막동이가 여의에게 귀띔을 해준 건 무명이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아씨, 저 무명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요. 뒷간 옆 헛간에서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요. 처음엔 쥐인 줄 알았는데 쥐가 아니에요. 막동이의 눈에 진짜 무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숫돌 소리예요. 밤새 뭔가를 갈아요. 여인은 그 말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습니다. 헛간에서 숫돌 소리라니. 나를 세우는 것이 장작 패는 도끼라면 굳이 밤중에 몰래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날 이후 무명을 다시 눈여겨보았습니다. 낮에는 여느 종놈과 다를 바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이 사랑채 마루에 나타날 때면 무명의 등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시선을 주는 것도 아니고 고개를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등이 굳었습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강물처럼 소리 없이. 그것이 두 번째 복선이었지만 여인은 아직 그것을 복선으로 읽지 못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여의를 대하는 방식이 앞선 두 씨바지와는 달랐습니다. 처음 이틀은 기름진 밥상을 드리고 새 적삼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강씨 부인이 직접 씨바지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내 고향이 어디라 했지? 서해 포구입니다, 마님. 거기서 뭘 하며 살았느냐? 삭발레와 생선 손질을 했사옵니다. 강씨 부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여의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마님은 손을 가져다 이리저리 뒤집어 보더니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일은 많이 했겠구나. 그런데 마님이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말투가 포구 안악내 같지가 않아. 어디서 배운 말씨냐? 여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기고 또 숨겨온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 단 한 번의 대화로 그 틈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내리깔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릴 적 서당 옆에 살았사옵니다. 귀동냥으로 배운 것이옵니다. 강씨 부인은 잠시 여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여인은 자신을 향한 집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강씨 부인이 무언가를 지시해둔 것처럼 행랑 어멈이나 부엌 안악들이 여의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복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씨바지 방의 밤은 길고 낯설었습니다.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기침을 하고 계실까?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실까? 은자 열량을 받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아직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씨 부인과의 약속은 나리의 자식으로 내세울 아이를 낳아야만 완전히 이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빛조차 희미하던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직접 씨바지 방문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다. 마음 단단히 먹어라. 여인은 소복을 입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촛불 하나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강씨 부인이 자리를 지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사방이 적막했습니다. 마당에 나뭇잎 하나 바스락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리의 부드러운 가죽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신 끄는 소리, 거칠고 무거운 발걸음. 여인은 고개를 든 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선 사내를 본 순간 여의의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낮에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종놈, 무명이었습니다. 여의가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지르려던 바로 그 순간 문 밖에서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소리 한 번 질렀다간 내 어미 소식이 포구까지 퍼질 것이야. 역적의 딸년이 어디서 몸을 팔고 다니는지 온 천지에 다 알려주마. 여의의 발이 그 자리에 박혀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강씨 부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투와 손을 살피던 그날 이미 여의의 정체를 눈치챘을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포구에서 여의를 찾아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무명은 방 한가운데 서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의를 쳐다보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촛불을 등지고 서서 무겁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강씨 부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명이 천천히 몸을 낮추어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종놈을 내려다보며 여인은 숨을 참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문 밖의 강씨 부인은 이미 발소리를 죽이고 물러난 것 같았습니다. 촛불이 가늘게 흔들렸고 그 불빛 아래 무명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여인은 벽 쪽으로 등을 바짝 붙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고 문을 열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강씨 부인의 말이 목줄처럼 여의의 숨통을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촛불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짐승처럼 욕정에 흐린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릎을 꿇은 채로도 형형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여의의 발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이름 모를 서늘함이 번졌습니다. 애기씨. 무명의 입이 열렸습니다. 여의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애기씨. 그 호칭은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귀에 닿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종놈이 시바지에게 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모셔온 사람이 오랫동안 찾아온 끝에 마침내 입을 여는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저입니다. 무명입니다. 여의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명. 그 이름이 1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횃불이 타오르던 마당, 쏟아지는 칼날 속에서 자신을 등에 업고 담장을 뛰어넘던 그 넓은 등, 달아나는 내내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던 그 발걸음, 어머니의 손에 자신을 쥐어주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사라진 뒤 한 번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자체를 접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구석 어딘가에 묻어둔 이름이었습니다. 여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무명이냐? 무명은 대답 대신 고개를 한 번 더 깊이 숙였습니다. 오래 절제해온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여인은 손을 들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명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여의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상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여의가 황급히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무명의 낮은 목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아버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여의의 고개가 멎었습니다. 무명이 적삼을 벗어내렸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의 등을 본 순간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넓은 등 전체에 흉터가 가득했습니다. 칼에 베인 흉터, 불에 댄 흉터, 밧줄에 쓸린 흉터, 10년 세월이 새겨놓은 상처들이 켜켜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터들 사이사이에
바늘로 한 땀 찍어 새긴 작은 문양들이 빼곡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알 수 없는 기이한 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들여다볼수록 그것이 단순한 문양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아주 작고 촘촘한 한 글자 한 글자가 살 속에 새겨진 글자들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새기셨습니다. 무명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광군이 들이닥치기 하루 전 아버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누군가 고변을 올렸다는 것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여기에 남기셨습니다. 가문을 무너뜨린 자의 이름, 그 증거가 숨겨진 곳,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는 방법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무명의 등에 새겨진 글자 위를 가볍게 스쳤습니다. 차가운 살갗 위로 돋아오른 흉터의 결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힘으로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몸에 새겨 넣은 유언이었습니다. 무명아, 예, 애기씨,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겠구나. 무명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곧게 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명이 적삼을 다시 여몄습니다. 그리고 여의를 향해 돌아서며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기 씨를 이 집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강 씨 부인이 폭우로 사람을 보내 씨바지를 물색한다는 소문을 제가 흘렸습니다. 여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 씨 부인에게 접근하기 위해 제가 먼저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힘이 세고 말수가 적은 종놈을 원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네리로 선택받기 위해 마님의 눈에 띄도록 행동했습니다. 왜? 여의가 물었습니다. 마님의 방에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네리가 아니고서는 종놈이 안채 가까이 갈 방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씨바지를 들릴 때 반드시 포구 출신의 젊은 여인을 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애기 씨가 포구에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여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 부인이 포구까지 직접 사람을 보낸 것, 그 사람이 유독 여의를 지목한 것, 그리고 강 씨 부인이 처음부터 여의의 정체를 의심한 것,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무명의 계획이고 어느 부분이 강 씨 부인의 계략인지 아직 실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 씨 부인은 내가 역적의 딸인 것을 알고 나를 들인 것이냐? 모릅니다. 짐작은 했겠지만 확신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마님에게 애기 씨는 그저 다루기 쉬운 씨바지일 뿐입니다. 약점을 쥔 씨바지는 입을 막기가 쉬우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일이 끝나면 여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명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선 두 씨바지가 어찌 되었는지 행랑어멈에게 들으셨습니까? 하룻밤 지내고 사라졌다고 했다.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여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슴 아래에서 싸늘한 것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강 씨 부인은 오늘 밤 일이 끝나는 즉시 저와 애기 씨 둘 다 없앨 것입니다. 아이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입을 아는 것들은 살려둬서는 안 되니까요.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님이 방 밖에서 자리를 지켰던 것도 행랑어멈이 오늘따라 후원 쪽으로 쫓겨나 있는 것도 모두 그 때문입니다. 여인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무명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차갑게 나를 세워온 눈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10년 전 여인을 등에 업고 달리던 그 젊은 무사의 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담장 너머에 제 동료 셋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집에서 탈출하면서 동시에 아버님의 밀서에 담긴 증거를 손에 넣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으면 아버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길 수 있고 역적으로 몰아간 자를 조정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무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 대감의 사랑채 마루 아래입니다. 여의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랑채 마루 아래. 그것은 곧 가문을 역적으로 몰아 몰살시킨 장본인이 바로 이 집의 주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의가 천안 씨바지로 팔려 들어온 이 집, 강씨 부인의 계략과 종놈들의 눈길이 교차하는 이 집. 10년 전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자가 바로 이 집의 대청마루에서 매일 아침 갓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폭우로 찾아온 낯선 마님, 역적의 딸이라는 약점, 오늘 밤의 씨바지 방.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때였습니다. 마당 어딘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뭇잎 밟히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소리를 죽이며 안채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무명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애기씨, 예상보다 빠릅니다. 무명이 촛불을 손바닥으로 눌러 껐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암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여인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당을 가로지르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적어도 3명이었습니다. 신발 밑에서 마른 흙이 눌리는 소리가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무명이 여의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입술을 가리켰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명은 그 상태로 방 한쪽 벽 쪽으로 몸을 낮추며 이동했습니다. 여의도 소리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준비되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끝났느냐? 아직입니다. 기다려라. 끝나는 즉시 처리해라. 둘 다. 그 두 글자가 밤 공기 속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여인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이 집에 들어왔고 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무명이 벽 아래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바닥 장판 끝을 걷어내자 그 아래 손바닥만 한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구멍 안에는 작게 접힌 삼배 보자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리 파두었습니다. 무명이 보자기를 여의의 품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밀서를 베껴 적은 것입니다.
제 등에 새겨진 것을 한자 한자 풀어 적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원본은 이미 제 동료가 안전한 곳에 맡겨두었습니다. 여의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쥐었습니다. 그때 담장 쪽에서 돌멩이 하나가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딱 하는 짧은 소리였습니다. 무명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신호입니다. 뒷문 쪽이 열렸습니다. 무명이 먼저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강씨 부인이 보낸 사내들은 아직 정원 쪽 담장 아래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여의의 손목을 단단히 쥐고 처마 그림자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부엌 뒤편, 나무 더미 옆, 뒷간 모서리. 10년간 이 마당을 청소하고 장작을 패며 외운 동선이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서 낯선 사내 셋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무명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담장 밖으로 나선 순간 뒤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없다. 둘 다 없어졌다. 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무명의 동료 중 가장 나이 든 사내가 미리 준비해둔 가마를 끌어당겼습니다. 여의가 그 안에 올라탔고 무명은 가마 옆을 걸으며 어둠 속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멀리서 최대감댁 쪽으로 등불이 몰리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불빛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달린 끝에 가마가 멈춘 것은 한양성 밖 낡은 주막 뒤편의 작은 방이었습니다. 무명이 불을 켰습니다. 여인은 품에 안고 있던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삼배 보자기 안에는 얇은 한지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한지에는 빼곡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날짜, 장소, 그리고 거래의 흔적들. 최 대감이 여의의 아버지를 역적으로 고변하기 전 조정의 실세에게 뇌물을 건네고 증거를 조작한 경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읽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지를 펼쳤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여의의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바들바들 떨리는 붓으로 눌러 쓴 편지였습니다. 여희야, 내가 이것을 읽을 때 아비는 이미 곁에 없겠구나. 겁이 많고 눈물이 많던 내 딸아. 이 아비가 남겨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미안하다. 무명이 이 글을 너에게 전해주었다면 그것은 그 아이가 약속을 지킨 것이다. 무명이를 믿어라. 그 아이는 제 목숨보다 내 목숨을 먼저 놓고 살아온 아이다. 아비보다 낫다. 여희야, 누명은 반드시 벗겨질 것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아서 봄날을 보아라. 아비는 내가 봄날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희의 눈물이 한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번지는 먹물 위로 또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먼저 흔들렸고 그 다음은 목이었습니다. 끝내 여인은 한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무명은 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여의가 겨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무명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여의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명아, 예.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새기던 날 밤 아팠겠구나. 무명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무명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바늘을 들 때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그쪽이 더 아팠습니다. 여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무명의 등에 새겨진 것은 글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딸에게 전하고 싶었던 모든 것, 살려내고 싶었던 마음,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한 땀 한 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명은 그것을 10년 동안 등에 지고 살았습니다. 추위에도 매질에도 종놈의 삶을 견디면서도 그 등을 구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반전이었습니다. 무명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복수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 어떻게든 살려다오. 그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 10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무명아, 너는 언제부터 내가 이 집에 올 줄 알았느냐? 3달 전부터 알았습니다. 강씨 부인이 씨바지를 물색한다는 소문을 제가 만들었고 포구 쪽으로 수소문이 닿도록 했습니다. 애기씨가 어머님 약값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를 이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 너였구나. 죄송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기씨께서 스스로 오셔야만 강씨 부인이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데려오면 이미 틀어진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보다 더 깊은 곳에 이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치밀한 보호였는지를 알아가는 감각이 천천히 번져왔습니다. 무명은 여의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험 속에 이미 있던 여의를 꺼내기 위해 스스로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먼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 무명의 동료 중 한 명이 밀서 사본을 들고 한성부 관아의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 대감의 사랑채 마루 아래에서는 무명이 미리 말한 대로 조작된 문서와 뇌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최 대감은 국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씨 부인은 대감이 끌려가던 날 담장 안에서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뒤 여의의 아버지에게 씌워진 역적의 누명이 공식으로 벗겨졌습니다. 여인은 그 소식을 주막 뒤편 작은 방에서 들었습니다. 무명이 접혀있던 문서를 펼쳐 보여주었을 때 여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문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한지 위로 손바닥의 온기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아버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날 저녁 여의와 무명은 포구를 향해 떠났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길 위에는 마른 낙엽이 쌓여 있었고 저물녘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구 어귀에 들어서자 짠바람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여의의 발이 빨라졌습니다. 초가집 살인문이 보이는 순간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달렸습니다. 살인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방문을 두 손으로 열었습니다. 어머니,
눈먼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여의가 먼저 달려가 그 야윈 어깨를 두 팔로 안았습니다. 바짝 마른 몸이었습니다. 손목이 너무 가늘어 부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품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여의의 등을 더듬으며 찾아왔습니다. 왔느냐? 우리 여의가 왔구나. 여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먼저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아온 울음이 어머니의 품에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문 앞에 선 무명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의가 품에서 부러진 산호 비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멎었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입니다.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는 눈에서도 그 울음만은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폭우바람이 살인문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물새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물녘 햇살이 방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세 사람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억울함 하나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서해 포구에서 하루 이틀 길을 더 들어간 산골 마을 어귀에 작은 기와집 한 채가 들어섰습니다. 넓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처마 끝이 반듯하게 다듬어져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가지런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이 내리쬐던 어느 오후 여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가 고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게를 진 무명이 고갯마루를 넘어오고 있었습니다. 여의가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무명씨 오십니다. 방 안에서 기척이 들렸습니다. 더듬더듬 벽을 짚으며 나오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없던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온함이었습니다. 무명은 지게를 내려놓고 달려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 장터에서 고기 사왔습니다. 오늘 저녁엔 국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어머니가 낮게 웃었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여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품속에서 산호 비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물 중 끝내 팔지 않고 품어온 것이었습니다. 반이 부러진 채였지만 남은 반쪽이 봄볕을 받아 붉게 빛났습니다. 비단 옷도 없었고 되찾은 집도 없었습니다. 가문의 영화는 먼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억울함은 세상에 밝혀졌고 어머니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을 제 등에 아버지의 유언을 새긴 채 묵묵히 걸어온 사내가 지금 곁에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사랑은 말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단단한 의리는 칼이 아니라 침묵으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무리 두꺼운 담장 뒤에 묻어두어도 반드시 봄날을 찾아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비녀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텃밭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내 굳어있던 땅에서 파란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작고 여렸지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봄날을 보아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인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봄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날도, 가문의 영광이 회복되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이 따뜻하고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리고 텃밭에 새싹이 돋아나는 이 평범한 하루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봄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